예, 이번 강좌는 CMMI 개발 강좌가 되겠습니다. CMMI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즉 소프트웨어 공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에 관련된 부분, 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CMMI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전체적인 강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CMMI에 대한 기본 개념, 즉 CMMI에 대한 표현 방법은 어떠한 표현 방법이 있는지, 즉 단계적 표현 방법, 연속적 표현 방법,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방법의 에, 두 방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CMMI는 다섯 가지 이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5까지 있죠. 이제 성숙 단계라고 하는데요. 각 단계별 프로세스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어, 그리고 이러한 CMMI가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이러한 CMMI 기반의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심사를 받아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쭉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MI라고 하면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처음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용어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즉, 이 CMMA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다시 얘기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품질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최신 인증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C라고 하는 것은 capability를 의미하죠. 자, capability. 자, capability는 능력을 의미하죠. 능력. 그 다음에 maturity. 자, maturity. 그리고 M은 모델. 자, 요거의 약자죠. 처음에는 CMM에서 이것이 점차 진화가 되면서 인티그레이션으로 I가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어, 능력, 성숙, 모델, 통합. 자,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직역을 해도 쉽게 와닿지가 않죠.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제가 이걸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 성숙 모델 통합, 즉 역량 성숙 통합, 그 모델 통합, 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프로젝트를 붙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프로젝트 능력 성숙 모델 통합. 자, 요거를 좀 더 의역을 해보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모델이다. 자, 이렇게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렇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요 앞에 SI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붙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SI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즉 시스템 통합.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어떤 정보화 시스템, 즉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한 능력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모델이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통합한 것이 바로 CMMI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CMMI는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인증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CMMI는 보통 레벨이 5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CMMI 그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몇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벨이 CMMI 레벨이 3 정도만 돼도 상당히 무난한 어, 어떤 그 이런 시스템 구축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CMMI가 얼마나 그 잘 하고 있는지 그 회사가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그 프로세스가 성숙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 해당 조직에 대한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조직의 개발 능력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회사가 CMMI 레벨이 3이야 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개발 조직, 정보 시스템 그 구축 능력이 CMMI에서 정의한 레벨 3 정도의 성숙도를 갖추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3 정도만 돼도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조직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쉽게 와닿지 않을 텐데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성숙되지 않은 조직, 즉 미성숙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아주 적은 그러한 조직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미성숙된 조직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성숙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뭐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특근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계획 일정이 아주 고무줄처럼 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미성숙된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숙된 조직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개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터지더라도 뭐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특근을 한다든지 그런 어, 업무의 피로가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어, 어느 정도 일정들이 쫙 그 계획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이 큰 차이를 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 각각의 그 비슷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내에 동일한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는 조직 그런 조직을 이제 성숙된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성숙도를 단계별로 5단계별로 어, 구분을 해놓은 그러한 모델이 바로 CMMI 모델입니다. 이 CMMI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학, 즉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부터 한번 쭉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프레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프레스만이 정의한 내용을 보면 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어떤 성능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정보를 적합하게 가공해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어떤 자료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사용과 동작을 설명한 그런 문서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근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구분, 용도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구분을 하기 전에 앞서 이제 뭐 프레스만이 정의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 내용을 좀 봤는데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한 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어, 디지털화가 이제 점점 발전이 되면서 어떤 정보통신 기기라든지 또는 어, 어떤 IT를 통한 여러 가지 업무 그 프로세스가 자동화돼 가고 있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이 소프트웨어 안 쓰는 곳이 없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모든 스마트폰 그런 것들이 전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동작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처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은행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응용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동화 설비 등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없이는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보다 좀 더 그 차별화된 어떤 차별화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디지털 제품, 어, 뭐 IT나 디지털 제품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생활 환경에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만큼 이 소프트웨어가 실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떤 하드웨어보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개발 수준은 떻게 보면 점차 평준화돼 가고 있어요. 평준화돼 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개발 능력, 소프트웨어는 어떤 그 경쟁력의 차별화를 나타내는 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드웨어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소프트웨어는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생활의 한 뭐 일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딜 가나 뭐 직장 또는 가정, 그리고 어,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갖고 있는 모바일 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예, 어,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용도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하자면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용 컴퓨터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즉 엑셀과 같은, 그리고 인터넷을 하기 위한 뭐 브라우저라든지 또는 회사 업무 지원 프로그램, 즉 회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업무에 맞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어, 포토샵 이런 것 다 응용 어플리케이션이죠. 그죠? 이런 것들 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포토샵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캐드라든지 설계에 사용된 캐드라든지 등등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운영체제에 해당이 됩니다. 운영체제. 그래서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제 OS 같은 뭐 윈도우즈 또는 리눅스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OS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예,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이런 하드웨어를 관리해주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그 분류를 하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도 분류가 돼요. 우선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는 이제 실시간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리얼타임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이제 자동차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뭐 경영 정보 시스템, 또 MIS라고 그러죠.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학이나 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언티픽 소프트웨어, 그래서 과학용 소프트웨어 또는 공학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그 과학적으로 사용하는, 뭐 예를 들면 인공위성의 어떤 궤도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캐드 있죠. 캐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죠. 그쵸? 캐드도 분류를 하자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요즘에 한참 그 사물형 그 그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분야죠. 내장형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인베디드, 그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퍼스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상당히 이제 그, 그 분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것이 또 AI가 있죠. AI. AI는 뭐예요?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바둑, 그쵸? 이세돌과 했던 어, 유명한 AI 프로그램 있죠? 알파고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분류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뭐 독립형 소프트웨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형, 그리고 실시간형, 네트워크형 이런 소프트웨어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보면 소프트웨어의 비가시성이라고 해서 invisibility,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소프트웨어 완제품의 구조가 개발된 코드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그 개발자가 아닌 이상, 물론 개발자라 하더라도 그 코드의 일부 전체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징이라고 한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비가시성, 보이지 않는, 즉 코드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파악하기 힘든 그런 특징이 좀 있죠. 그리고 프레스만이 정의한 그런 소프트웨어 특징 중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고전적인 의미의 제조, 매니팩처가 아니라 개발, 어, 개발이라는 거죠. 개발. 이게 그리고 여기 뭐 개발, 이게 개발이라는 것이다. 자, 고전적인 의미의 제조가 아니라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일단 뭐 닳지가 않죠.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무형적인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의 변경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어, 항상 진화를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개발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상의 어려움으로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그런 무형의 논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라면 뭐 제조하는 그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확한 이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러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산출물이 개발 과정에서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최종 산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어, 그 오류를 발견해야 될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오류에 대한 해결책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개발상의 오류, 떤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오류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죠. 어디서 오류가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어, 최종 산출물이라도 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오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지연 및 예상 범위의 초과로 인한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사실 이게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실제 이제 현업에서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그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두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적은 퀄리티죠. 좋은 품질. 그렇죠?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만족된 그런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용, 코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건 기간을 의미하죠. 기간. 이렇게 세 개의 소프트웨어 공학 목표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품질,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품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라고 하는 건 기간, 어, 딱 원하는 기간 안에 그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소프트웨어 특성으로 인한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개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을 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어,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CMMA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의 이런 보이지 않는 인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예상 범위를 초과하게 돼서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에,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이 이제 이러한 그 경험을 일단 뭐 현업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가 제때 끝난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는 더더구나 프로젝트가 항상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참여했던 분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부분을 좀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일단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출발하죠. 고객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설계, 구현, 테스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제 요구를 하죠. 뭘 어떻게 해달라. 그리고 어, 그 전체적인 뭐 이제 출력의 형태는 어떻고 입력의 형태는 어떻게 해주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뭐 이러한 요구 사항이 고객이 주어지게 되면 그런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요구 사항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각각 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입력사항은 어떤 입력사항들이 있을 것이며 즉 입력 처리라든지 입력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계를 딱 해나가야 됩니다. 어, 어떻게 그 입력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게 예, 출력 양식이라든지 또는 어,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출력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어, 나올 수 있도록 할 건지 이런 그 설계가 필요하죠. 이런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 구현을 하려면 이제 로직이 필요하죠. 예, 로직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 코드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코드로 개발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에 맞는 언어를 선택을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코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테스팅 단계죠. 어, 이 테스팅 단계는 이제 뭐 알파 테스팅, 베타 테스팅 뭐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테스팅이 이제 알파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팅 단계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테스터가 있겠죠. 예, 테스트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 테스트를 했는지 테스트에 대한 일자부터 해서 먼저 이 테스팅하는 것도 기간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할 건지 그리고 입력, 처리, 출력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 테스팅 한 거에 대한 실행 결과라든지 그리고 오류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디버깅 그 디버깅을 해야 될 것들 그러한 디버깅 요구사항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로 어떤 정상 출력이 다 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어,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파 테스팅 거치고 그 다음에 직접 어떤 베타 테스팅을 또 할 수 있도록 직접 어떤 어, 개발자들이 아닌 어떤 사용자, 샘플 사용자들을 일단은 정해놓고 그 샘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보통 어떤 소프트웨어 게임이 나오면 이 게임에 대한 어떤 오류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단 베타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베타 버전으로 출시를 하죠. 실제 이제 상용화되기 직전에 베타 버전을 출시해서 사용자들에게 실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서 다 테스트를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이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등을 정리를 해서 그것 등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게 이제 테스팅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정식 제품으로 이제 릴리스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그 연관된 역할들, 즉 고객과 그리고 개발자와 그리고 사용자 이런 역할들이 그 역할 그 관계자들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 고객들은 어 일단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뭐 유지 보수 이런 이거에 관련된 비용을 어 개발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어, 그리고 해당 사용자에 대한 뭐 요구사항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고객이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자에게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을 의뢰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개발 비용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에게 그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그 사용자 측면에서의 요구 사항을 제공을 합니다. 요구 사항이 뭔지 그러면 고객이 그 사용자 역할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고객이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또 존재를 할 수도 있고 고객 이외에도 다른 사용자가 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다양한 다른 사용자가 존재하는 어, 그런 소프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작업을 직접 어, 개발자가 그 다른 사용자에게 요구사항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자에게 그런 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을 제공받아서 그것을 개발자가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 요구사항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어, 그 고객과 그 계약대로 주어진 시간이나 그다음에 비용, 주어진 그 비용에 맞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개발자가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어, 또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뭐 이제 개발자 몇 명 또는 뭐 디자이너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자이너와 함께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에 연관된 그 고객 물론 이 고객이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해당 고객이 다른 여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런 그 다른 사용자에게 개발자들은 그런 요구사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그 소프트웨어가 그 고객만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그 사용자가 존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일 경우도 있겠죠. 예. 자, 어쨌든 이런 그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요,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을 예술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고, 그리고 그게 뭐 체계화된 그런 개발 방법론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그 개발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프로그래머이고 또는 그 해당 프로그래머가 유지보수인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어, 프로그래머, 그 컴퓨터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람이 곧 사용자가 되는 거죠. 컴퓨터를 다루기도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위해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컴퓨터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프로그래머죠. 그러면 어, 사용자가 그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담당자가 역시 그 소프트웨어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래머라는 얘기예요. 워낙 그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럼 체계화된 어떤 그런 문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이랬습니다. 예. 체계적인 방법의 부재로 인해서 정형적인 방법론이 거의 없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그래머는 그 시행착오에 의해서 또 기술을 또 습득을 해 나가는 또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의 어려움. 그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로 자, 이렇게 세 가지 사항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가 커지다 보니까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필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발자들이 많다 보면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상호 간의 협력이 어렵게 되죠. 개발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조직이나 팀 구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조직별 또는 팀별로 어, 이게 그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힘들다는 거죠. 조직과 조직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 팀과 팀 간의 어떤 관계, 이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뭐 조직이라고 해서 조직이 뭐 같은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보통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그, 각각 그 맡고 있는 그 그 회사별로 되어 있어요, 보통. 어떤, 그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대기업에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어, 한 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그 회사에게 아웃소싱을 하게 됩니다. 그 중소기업에 이런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각 회사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통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그 효과, 어, 프로젝트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효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오랜 개발 시간을 거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또 하나 문제가 요구사항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수백 페이지의 요구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그 요구사항이 또 계속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프로젝트의 그 시간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는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체계화가 되어 있으면,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성숙도라고 얘기를 하죠.
조직의 성숙도,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성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MMI가 바로 그러한 그, 그 품질 향상, 즉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CMMI에 대한 그, 그 적용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문서를 위한 문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상당히 이게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 대두가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고요. 즉, 뭐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다. 아,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거는 어, 무슨 얘기냐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런 증가함에 비해서 공급이 이런 수요에 맞게 그 공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죠. 개발상의 어려움. 그래서 이러한 개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또 소프트웨어 공학, 어,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위기로 인한 그런 극복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무엇을 의미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의 특징은 무엇이고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가 뭔지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요. 어떤 최소한의 비용과 그리고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기간 안에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나온 어, 이런 그 배경에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학적인 패러다임이 예, 그 소프트웨어에 반영이 돼서 나온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